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을 읽어드리는 송세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책을 막 쌓아놓고 이번 연휴에 문학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방금 최인훈의 광장을 끝냈는데 이 책 뭐죠? 이분 전집을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연휴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연휴가 있어서 또 한 주가 엄청 길게 느껴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랜만인 듯한 느낌을 가지고 책을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오늘 10월 3일이죠. 네, 개천절이고 토요일이고 연휴를 하루 더 남겨놓은 전날이 되겠습니다. 시각은 2시 딱 30분입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오랜만에 고만고만한 양의 3장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53장 한국의 민중봉기. 민중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민중봉기. 조지 카치아 피카스는 사실적인 저작물이다. 그러므로 독창적인 사상이나 주관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의 최대 장점은 민중봉기를 국제주의와 자주관리의 양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봉기, 반란, 폭동 등 불온하게 느껴지는 어휘들을 민중 주체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광주를 일관되게 봉기로 규정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건들과 투쟁들을 논의하고 있다. 저자가 국외자인 외국인이라는 점으로 인한 한계와 다소의 피상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책은 한국의 민중봉기를 선의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이해하고 말하려는 노력이 결실된 저작물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만큼 사회운동이 많은 성취를 이룬 곳은 거의 없다. 광주봉기는 잔혹한 탄압을 받았지만 한국인들은 1987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독재를 물리침으로써 대통령 직선제 권리를 쟁취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지속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킴으로써 남한은 세계의 다른 곳 대부분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활력과 예의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1894년의 동학 농민 항쟁에서부터 1919년의 3.1 봉기, 1946년 미군정에 맞선 10월 봉기, 민족 분단에 맞선 4.3 항쟁과 여순 항쟁,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항쟁,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한 광주 항쟁, 1987년 6월 봉기와 노동자 대투쟁, 1997년 신자유주의에 맞선 총파업과 2008년의 촛불 시위까지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저자가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한국의 민중봉기는 1980년의 광주항쟁이다. 저자는 아시아 물결의 진정한 출발점은
1980년 광주 민중봉기이며 광주는 현대 남한 민주주의의 발생점으로 오래도록 이해되고 있다. 광주는 20세기의 파리코민이며 민중의 저항과 자치 역량에서 세계사적 정점이다 라고 써놓았다. 그런데 광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서구의 위대한 근대 혁명들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자의 말대로 미국 혁명은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증가로 귀결됐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의 제국적 야망을 강화했으며 러시아 혁명은 궁극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유혈의 외국 정복으로 내몰았던 것이 사실에 가깝다. 이것은 실로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 문득 2000년 5.18 전야제 날 밀레니엄 단란주점에서 아가씨들과 술판을 벌인 셀프 혁명가들이 떠오른다. 거기에는 우상호, 송영길, 이종걸, 김민석 등에다 노동시인 박노해까지 함께 있었다. 저자는 한국의 봉기들이 더 많은 자유와 투표권을 쟁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1997년과 2008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서류 거래의 형태로 엄청난 이윤이 외국으로 유출되었다면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시간제 신분, 그리고 과거에는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심각한 수준의 실업에 굴복당했다고 비판한다. 일례로 저자가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대목은 아주 공정하다. 일단 저자는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거시경제지표의 향상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많은 보통 시민들의 경제적 상태는 악화되었다고 말한다. 국민의 절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미국과의 FTA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의 1%가 전국 토지의 60%를 소유하게 되었다. 노무현은 노동자들을 심하게 탄압했다. 전두환 시절 18.3%였던 노조 가입률은 노무현 정부 들어 10.3%로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3월 전국 공무원 노조를 불법으로 선언했고 거의 100명의 노조 조직가들이 투옥되었다. 2007년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노무현은 전투경찰 수천 명을 보내 합법 시위를 공격했다. 파업 한 달째에 이르자 1명이 죽고 63명이 감옥에 갔으며 200명이 부상당했다. 한국 민중봉기들의 성과를 일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저자는 그러나 곧 닥칠 한국의 미래를 결코 낙관하지만은 않는다. 저자는 오늘날 자유시장과 신자유주의로 통하는 것은 실제로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라고 규정한다. 끝으로 이 책에 담긴 칼 샌드버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나는 민중이다. 폭도다. 나는 민중이다. 폭도다. 군중이다. 대중이다. 나는 노동자요. 발명가요. 이 세상의 옷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역사를 증언하는 청중이다.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은 빨려나가고 내버려진다. 나는 가끔씩 울부짖고 몸으로 절규하며 역사가 기억하도록 붉은 피를 몇 방울 뱉어낸다. 민중인 내가 어제의 교훈을 이용할 때 작년에 누가 나를 강탈했는지 누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더 이상 잊지 않게 될 때 경멸이나 비웃음을 담아 민중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온 세상에 단 하나도 없게 되리라. 54장 성학지묘 유학경전의 황금 문장들을 일별하다. 1575년 선조 8년 홍문관 부제학 이인은 성학지묘를 지어서 선조에게 올렸다. 성학은 제왕을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학문이라는 뜻이고 지묘는 요점을 모은 것이라는 뜻이다. 유가에서는 정치도 교화, 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왕을 부단히 교화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로 본다. 성학지변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10여 원의 명절을 꼽을 때 예외 없이 들어가는 고전이다. 성학은 다른 말로 내성외왕 또는 수기치인이라고도 한다. 내성외왕이란 안으로 성인이 되고 밖으로 제왕이 된다는 뜻이며 수기치인은 나를 먼저 수양하고 남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선조는 사전에 왕업을 학습하지도 않은 데다 권력 기반도 없이 갑자기 왕이 된 군주였다. 선왕 명종이 후사도 없고 세자도 책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하하자 명종의 비 인순왕후가 대신들과 협의하여 중종의 칠남 덕흥군의 아들 하성군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가 바로 선조이다. 이런 연유로 선조는 재위 초기 미숙한 모습을 보였고 안정된 정치를 펼칠 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인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왕을 교화해야 한다는 신하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1574년 정월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이변이 생겼다. 자연 이상이 생겼을 때의 관례에 따라 선조는 치세의 도를 구하는 전교를 내린다. 당시 39세였던 이인은 현실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의 방법을 제시하는 만원 봉사를 올렸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의 현실에 대한 진단은 날카로울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오늘날 상황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은택이 이미 다 하고 권력을 가진 간신히 남겨놓은 해독이 바야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올바른 의론이 시행된다고 해도 백성의 힘은 이미 바닥이 나버렸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한창 젊었을 때 술에 빠지고 여색을 탐하여 해독이 될 단서가 많았지만 젊은 혈기로 몸이 상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만년에 이르러 해독이 갑자기 나타날 때 아무리 근신하고 몸을 보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쇠하여 지탱할 수 없게 된 것과 같다. 오늘날의 상황이 참으로 이와 같다. 10년을 못 가서 반드시 난리가 날 것 같다. 이이가 만원 봉사를 올리고 나서 20년 후 이이가 예언했던 난리는 임진왜란으로 현실화되었다. 이이는 경연에서 선조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때로는 구슬리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하기도 하면서 선조에게 군주로서의 자존심을 격발케 하고 이상정치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가지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동서붕당 어느 한쪽에도 지지세를 갖지 못한 선조는 말과 생각뿐 이의 고매한 간언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다. 선조는 경연에서 나라의 일은 참으로 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폐단을 고치려 하면 또 한 가지 폐단이 불거져서 없애지를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만 더하게 되니 수족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하겠다. 우리가 알듯이 조선은 대부분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한 정치체제였다. 이이는 동서분당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 서인을 두둔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동인들에게 서인의 영수로 지목되었다. 선조는 이이를 신임했지만 이이의 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건국한 지 200년, 조선은 명운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선조는 의영고에 비축한 황납 500근을 궁중에 드리라고 전교했다. 불상을 만들거나 새로 불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이는 사간원 간원으로서 국가 물자를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언했다. 선조는 군왕의 사사로운 행위를 신하가 일일이 간섭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이는 간언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선조는 황납을 의영고에 반납했다. 황납은 귀인 김씨가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 간언의 목적을 이루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이는 왕이 선비들을 무시하려고 했다고 판단하여 실망한 나머지 언제라도 사직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참고로 이런 사안을 왕과 신하의 감정이나 욕망 대립으로 보는 것은 비역사적인 태도이다. 여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상호 대립, 그리고 신하로서 왕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유학 지식인의 이념적 소신이 작동했던 것이다. 이이가 성학지별을 올린 것은 사안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왕권을 제약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왕도의 본질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왕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우국충정의 발현이었다. 성학지변은 통설을 시작으로 대학의 8조목을 수기, 정가, 위정의 순으로 재배열하고 성현도통으로 마무리하는 3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 책은 유학의 사서육경과 역사서들의 황금 같은 핵심 문장들로만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방대한 유학 고전들의 진수를 우리가 단 한 권의 책으로 일별할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유익한 책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원전의 문장뿐 아니라 주자와 정자를 비롯한 200명에 달하는 학자들의 해설, 그리고 이 자신의 견해까지 첨부되어 있다. 특히 이는 이 책에서 중령과 대학의 이념을 절묘하게 결합하였다. 이는 성학, 즉 내성의 왕, 수기치인을 위하여 중용의 치중화와 대학의 삼강령을 근간으로 하여 8조목의 체계에 따라 유교적 정치 이념과 도덕적 이상을 이 책에다 일목요연하게 집약해 놓았다. 55장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과 병신과 머저리. 한국 문학에서 유일하게 거장이라는 칭호가 적합한 작가는 이청준이다. 193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1960년대 중반부터 40년 동안 기복 없이 소설을 만들었다. 그가 한양대학교 교수직을 초빙 한 학기 만에 그만둔 것은 소설 쓰기에 방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청준은 조선적인 장인을 내세워 전통적 가치세계에 예속된 사람들이 날로 변화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라져가는지를 보여준 초기작들로부터 지배, 피지배의 갈등과 대립을 그린 중기작품들에 이어 권력과 언어의 관계에 천착한 후기작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숱한 명작을 남겼고 이 중 최소 10편 이상의 단편 소설은 세계적 수준이거나 그 위에 있다. 이 중에서 나는 그의 분단소설 2편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청준의 소문의 벽은 중편소설이다. 이 소설의 화자인 잡지사 직원 나는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갑자기 다가와 나를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한 사내와 맞닥뜨린다. 나는 그를 자기 하숙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이름은 박준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대화 끝에 두 사람은 함께 잠이 들었다. 나는 자다가 깨어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형광등은 얼마 안 가 다시 켜져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박준은 사라졌다. 박준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환자였다. 동시에 그는 무명 작가이기도 했다. 나는 박준의 소설 몇 편을 찾아 읽었다. 박준 소설의 주인공은 하나같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소설들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른바 전기불 체험이라는 것이었다. 박준의 소설을 실으려고 하는 잡지사는 없었다. 박준은 문단에서 횡설수설이나 짓거리는 반미치광이로 평이나 있었다. 결국 박준은 발표되지도 않는 소설을 쓰다가 제풀에 지쳐 정신병자 행세를 하게 된 것이었다. 그의 의식 속에는 분단과 6.25가 야기한 섬뜩한 공포의 체험이 박혀 있었다. 야밤에 군화발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얼굴에 후레쉬를 들이대며 너희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사람들. 손전등 불빛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느 편인지를 말하기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 공포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어느 한편을 택하여 말해야만 하는 딜레마, 섣부른 선택이 곧장 즉결 처형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공포의 상황에서 소설가는 끝내 펜을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작가로서 펜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워 정신병자 행세를 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무엇 때문일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요컨대 소문의 벽은 분단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한 글쟁이의 삶을 어떻게 파탄시키는지를 말한 소설로 읽힌다. 이청준의 단편 병신과 머저리는 분단소설의 백미에 속하는 문제작이다. 이 소설은 전쟁의 상처가 기억의 심층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6.25에 참전했던 정신적 전상자로서 의사일을 하는 형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림을 그리는 동생이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모두 한국인으로서 6.25의 전상을 가진 불구자이다. 그런데 6.25를 직접 겪은 형은 자기가 불구자인지를 아는 불구자, 즉 병신이다. 그러나 6.25를 직접 겪지 않은 동생은 불구자이면서도 자기가 불구자인지도 모르는 불구자, 즉 머저리이다. 작가는 6.25를 겪은 기성세대든 6.25를 겪지 않은 신세대든 한국인은 모두 분단병을 가진 불구자라는 것을 말한다. 형의 아픔에는 명료한 실체가 있지만 동생의 아픔에는 실체가 없다. 의사인 형은 한 소녀를 수술하다가 죽게 만든 후 6.25의 상처가 도져 더 이상 의사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화가인 동생은 자기 곁을 떠나는 애인 혜인을 무덤덤하게 보낸 후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그림 중단이 시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자기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다음 인용문은 소설의 화자인 동생 나가 형의 아픔과 자기의 아픔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되는 말미 부분이다. 비로소 몸 전체가 꺼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아픔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있게 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했다.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혜인의 말대로 형은 6.25의 전상자지만 아픔만이 있고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 이처럼 병신과 머저리는 6.25로 인한 아픔과 그 아픔을 탐색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천착한 소설이다. 이런 결말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분단의 상처는 6.25 세대보다 6.25 이후 세대가 더 심각하고 괴기스러운 것임을 작가는 매우 독창적이고 탁월한 방식으로 암시해 놓았다. 네, 긴 글 읽는 게 이제 습관이 됐나요? 세 장을 읽어도 왠지 짧은 느낌.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휴 즐겁고 편안히 보내시고 저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